FTX가 파산했대서 가상자산 미래가 없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거래소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경영자의 도덕재해 문제가 발생할 구조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상자산이라는 게 세상에 뭘 변화시키냐? 거기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그거 대비예요. 그 역시 투명성. 그래서 그 FTX도 투명성 문제예요. 이번에 우리 그 가상자산 네. 요즘만큼 또 안 좋은 쪽으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전에 그 암호화폐의 어떤 큰 폭락 이후에 요즘 뭐 FTX 세계 제2위 거래소가 파산하는 문제부터 국내에서는 또 위메이드, 그 위믹스에 대한 코인에 대한 문제서부터 지금 아주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FTX 파산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암호화폐 쪽에서는 뭐 리먼급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가상자산 투자 안 하셨죠? 예전에 잠깐 이게 뭘까 궁금해서 몇 개월 해본 적은 있어요. 요즘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한 3년 전쯤 해봤으니까. 예, 요즘에는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편하게 그렇죠. 보겠네요. 일단 불만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왜냐면 민감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제가 상황에 맞춰서 저는 완전히 그 설명해 주려고. 불구경하듯이 보는 오케이. 관자. 예,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초에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많은 지금 의문이 생겼고요. 그게 또 CBDC가 지금 더 크게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너도나도 지금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CBDC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거래소가 지금 파산이 지금 뭐 위기 관리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 엄청난 지금 큰 도전을 준 거죠. 큰 도전을 줬는데 거의 뭐 어떤 사람이 이게 회멸적이다. 앞으로 회멸성적이다. 회멸성적이다. 회멸? 회멸? 중국어인데요. 한국어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주호 증권에서는 그 암호화폐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 표현이 맞네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중국어로는 이게 회멸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망 선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어쨌든 사망 선고 받았을 듯이 굉장히 지금 암울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났죠. 이번에 FTX만 지금 손해 본 사람 10만 명 넘는 걸로 나오고 그래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앞으로 이게 진짜 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이 김에 우선 진짜 사망 받냐, 이제 죽어야 되냐, 이런 의혹점이 엄청나게 되면서 전체 가상자산이 대폭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상 자산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네.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NFT와 관련해서든 아니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든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또 성장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모두가 다 끝난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FTX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테라루나 사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쾌천을 가졌듯이, 그리고 또 CBDC 확산을 가져왔듯이 FTX 거래소 같은 문제가 사실 그동안 투자자들이 크게 여기에 대해서 개념 없이 그냥 자산을 맡겨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의 각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실은 안유아의 가상자산 정복기라고 할 시리즈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챕터가 가상자산을 다룬 게 있어요. 아니, 거래소를 다룬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해서 아마 이해를 했을 텐데, 거래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을 놓고 말하면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 예금은 증권금융에 가 있거든요. 네. 돈은 증권금융에 가 있고, 거래소는 그냥 정말 거래만 하거든요. 그렇죠. 고객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 주식이나 이런 거는 한국 예탁결제원에 있거든요. 청산이란가 증권 예탁은 한국 예탁결제원에 있습니다. 제가 예탁결제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탁결제를 하고, 증권 예탁결제하고, 그다음에 자금은 증권금융에서 하고, 거래는 거래소에서 하고, 또 증권사가 에이전시 대리인으로서 고객 자산을 위탁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권한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네. 예금 예치.
거래, 증권 여타 이게 다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감원에서도 계속 관리 감독하고 그래서 이게 증권사들 라이센스가 있는 증권사만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권한이 분리돼 있고 규제 감독에서 허락받은 자들만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규제 안에서 이렇게 제약을 받으면서 돌아가는데 이 자산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는 다 혼자 합니다. 고객 예금 유예치부터 시작해서 거래, 그다음에 증권 보관, 그다음에 또 그다음 후에는 이게 디파이라고 해가지고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예치된 고객 암호화폐 가지고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생 상품을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네 그래서 예금하면 이자도 주고 그리고 공매도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파생 상품도 개발해서 팔았고 또 담보로 대출도 받게 하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래 역할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증권금융 증권 돈 예탁 은행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그다음에 무슨 은행 증권 보험 이 3자 역할을 이 거래소가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왜냐면 고객 자산 돈이 다 와 있지. 고객의 그 암호화폐도 있지. 그걸 또 대출해서 이자를 주지.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예탁이 더 많이 와 있었지. 그러니까 돈이 기합수로 와 쌓이겠지. 그럼 그걸 담보로 거래소가 다른 데가 대출을 또 받아오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와서 그 대출로 또 자기네 코인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거래소 코인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FTX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거기 이 창업자 샘이잖아요. 샘 이 친구 이름 뭐지? 어쨌든 샘. 창업자. 예. 저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후회하더라고. 뭔가 규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네. 한때 190억 달러 자산이었는데 지금 은행에 10만 불밖에 없다. 이런 게 신문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샘 브리드가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원래 처음에 창업한 게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이 친구가 파생상품 헤지펀드 일하던 친구예요. 이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파생상품 헤지 거래를 잘하는 애예요. 아마 퀀트 투자. 우리가 완전 기술적 분석, 이 파생상품 기술적 분석 쪽이 많거든요. 원래에서 레버리지 투자하던 애인데 알라메다 리서치를 만나서 정말 가상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던 애예요.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그러다가 홍콩에 건너가서 바이낸스 창업자 쪼 창봉을 만납니다. 그래 봤더니 거래소가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걸 보고 나도 거래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별성을 둬야 되니까 전문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파생 상품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든 게 FTX예요. 그래서 FTX는 바이낸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좋아해요.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도 마음대로 해놨고 우리가 전통 금융기관들이 기관 투자들의 플레이 모든 상품이 다 있게 만들어놨어요. 특히 가상자산의 파생 상품 거래가 가장 잘 돼 있어요. 레버리지 투자가.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여기 FTX가 발행한 FTT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어떻게 하냐면 그 FTT 코인을 갖고 밖에서 그걸 또 대출해주는 기관들이 많아요. 네. 그 FTT 코인을 담보로 달러를 대출합니다. 그 달러를 갖고 와서 FTX 발행한 코인 FTT를 또 사요. 그러면 FTT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올라간 FTT 가격을 담보로 또 달러를 대출해 와요. 그럼 그 돈으로 또 FTT 사요. 이거 뭐죠?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계속 FTT 가치를 올리면서 알라메다 리서치도 돈 벌고 그래서도 좋죠. FTT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펀지 게임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올해 초에 테라루나가 빵 터지면서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갖고 얘네 아까 파생상품 투자를 하는 애들이 갖고 있던 이 자산들이 다 대폭락하게 된 거예요. 손해를 엄청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 브리드먼, 이 샘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이 FTX의 고객 자산 100억 달러를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면 얼른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죠. 근데 그 이후로 자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근데 이걸 어느 코인데스크가 거기서 어느 오피니언 글이 나가버렸어요. 위험하다고. 그걸 바이낸스 창업자 조창봉이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FTT 코인을 팔겠다고 트위터에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라고 하거든요. 많이 그렇죠.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 팔겠다고 해서
코이런이 발생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바이낸스가 원래 인수를 검토하다가 또 뭐 너무 문제가 커서 안 하겠다 이래서 한 40조 되던 회사가 일주일 만에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를테서 모든 자산 시장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증권금융 한국예탁거래지원 거래소 증권사가 나누어 하던 걸 거래소가 다 했다. 이 자체가 지금 문제의 소질이 충분히 발생할 만큼 돼 있고요. 거래 구조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FTX 거래소는 파생 상품을 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이 하는 역할까지 추가로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더 키웠고요. 그래서 FTX가 파산했대서 가상자산 미래가 없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소 없이도 거래해요. 비트코인 초기 하는 사람들 거래소에서 했어요. 비트코인 제일 처음에 2009년에 나왔잖아요. 그때 거래소라는 게 있었어요. 거래소 후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형태로 예, 발전한 거니. 근데 거래소는 무슨 비즈니스냐면, 원래는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하고 내가 저한테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럼 제 지갑에서 그냥 우리 대표님 지갑으로 제가 돈을 지불했으면 거기 지갑과 저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P2P 거래예요. 네. 근데 거래소가 나오면 어떻게 됐냐면, 조안내 거래소가 있으니까 진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이 거래소 안에 임 대표님 계좌 장부가 있고 안유화 계좌 장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들어와서 매수 주문을 내면 이 계좌 상에서 들어오는 걸 내지 실제 비트코인 안 들어와 있어요. 예? 그다음 매도 주문을 하면 그것도 그냥 장부상으로 기록만 돼, 실제 비트코인 매도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어떻게 하면 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넷으로 다 하루 종일 다 한 다음에 그 딱 필요한 것만 사와요. 그럼 어떤 경우만 실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냐면, 내가 이 거래소 쪽에 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빼겠다. 이럴 때는 이 거래소 진짜 나한테 비트코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장부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장부상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례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없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 세상에 안 나왔을 때는 다 직접 했고 진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거래소는 이렇게 하냐? 매번마다 비트코인 진짜 왔다 갔다 하려면 10분 넘어 걸립니다. 효율성도 안 나오고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근데 거래소 장부를 통해 하면 비용도 안 들고 시간도 즉시 청산 결제 가능하고 이런데 좋긴 한데, 대신에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이번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한 그 거래소들의 구조적 그 리스크 그렇죠.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그렇죠. 도덕적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대한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전통 금융 시장처럼 권한을 다 나눠놨으면, 한국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한국에서 그 특권법이 나오면서 그거 해놨잖아요. 이 고객 예탁 자산, 고객 예탁금은 은행에 있게 하고 거래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뗄 걱정은 마음대로 없어요. 할 수 없는. 예. 여기는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이제 막 빼가지고 대출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다 나눠놨으면 이런 문제 덜한데, 한 거래소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구조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상자산을 부정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즘 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나 NFT, 우리가 좀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봤는데, 네. 사실 12월 달에 아바타가 개봉하고 네. 또 내년 1, 2월 정도면 또 애플의 XR 기기가 나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붐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라앉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이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걸 못 읽잖아요. 오, 역시나 아니다. 야, 거기에서 돈 엄청 띄었다더라. 야, 하면 절대 안 돼. 그거 큰일 나.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심리를 죽여버리죠. 그냥 누나 다 앉아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한 현상, 사람들의 투자 심리, 이러저러한 그
인식이 낮아지면서 위험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기면서 이 메타버스 세상, NFT 세상이 조금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걱정. 그걸 그렇죠. 또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비트코인도 막 2천만 대 무너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지금 엄청난 타격 준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내내 이 자리에서 말했죠. 뭘 말했죠? 세계만 살아남는다고. 두 개인가? 두 개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99.9은 다 없어진다 말을 했잖아요. 더 없어질 거예요. 거래소에 아직도 몇만 개 코인이 상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점점 다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진짜만 살아남고 진짜만 갈 겁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테라 루나 사태와 FTX 거래소 파산 사태는 이 진척을 더 빨리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류가 지나간 다음에 누가 발가벗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긴 그 저번에 며칠 전에 그 김승주 교수 네. 나오셨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뭐지? IT 버블 네. 이후에 이 옥석 가리기가 네. 진행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겠냐. 예. 근데 그 옥석 가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미 깊은 신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중심으로 그냥 시장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까? 대표님, 제가 질문한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기 정말 어려운데 제가 여기서 강연해 줄게요. 그거 강연을 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그거 지금 그렇게 말하기에도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답답한데요. 어쨌든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산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너무 이게 아마추어적인 개념이에요. 너무 얇게 이 문제를 본다. 그래서 이 흐름적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가상자산이라는 게 왜 나왔으며 앞으로 어디를 가며 뭐가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어느 것이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냐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인터넷하고 간단하게 비교하기에는 인터넷 버블이 터졌습니다. 살아남은 애들 누가 살아남았죠? 구글 같은 애들 살아남았죠. 그렇죠. 왜 살아남았죠? 구글이 있음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글 없는 세상 상상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게 본질이에요. 이게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보기에 너무 아마추어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상자산이라는 게 세상에 뭘 변화시키냐? 우리가 인류가 필요한 게 뭐냐? 거기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그거 대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이번에 한국의 거래소들에서 그 지금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인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래소가 인식이 없어서 아니면 그 다요. 위메이드가? 자, 아니 위메이드하고 위믹스가 있잖아요. 네. 자, 위미드라는 회사가 하는 게 플레인 투 언이에요. 네. 근데 얘네는 원래 게임사에서 큰 게임사잖아요. 그렇죠. 자체 그 게임을 IP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플레인 투 언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게임은 놀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플레인 투 언이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내 캐릭터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개발자로 참여해서 거기서 공헌한 만큼 내가 갖고 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공동 소유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동 소유가 생긴다는 거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 어느 한 누군가가 그걸 혼자서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결국은. 그러면서 생태계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이 변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게임에 맞춰져 있으니까 단순히 게임 회사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했을 뿐이지 여기에 들어간 개념은 되게 깊은 개념이에요.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 그냥 내가 플레이해서 소유와 생태계에 참여해요. 지배구조 변화거든요. 이게 게임으로 구현됐을 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웹 3.0이라고 하잖아요. 네. 웹 3.0 개념이 핵심이 소유와 지배구조 분산입니다. 어렵죠? 아니요. 그래도 마침 다행히 김승주 교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아니, 설명할 단계는 아니고 아. 내가 우리 저 포크레인 앞에서 삽들 수는 없잖아. 왜 삼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결권과 예. 소유 예. 이거의 그 분배 근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평등.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일반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한국어지만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바로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내 서점에가 책 샀어요. 여기 임수열 대표님이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제목 까먹었네. 저도 책 있습니다. 샀어요. 아 근데 읽어봤는데 너무 잘 썼어요. 야, 이 책은 내 친구도 읽어야 된다. 이 좋은 책. 그래서 제가 내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서점에서 1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 이 책 읽어봐. 내가 줄게. 읽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준 거 서점에 가서 15,000원 주고 준 것은 10,000원에 재팔 수 있어요. 그럼 내 10,000원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죠. 근데 네이버든 다른 플랫폼이든 요즘에 전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북을 많이 하잖아요. 임수열 대표 그 책을 내 이북으로 샀어요.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요즘에 이북이든 그 서점 가서 하든. 15,000원 이북 샀어요. 근데 읽었는데 너무 좋아. 컴퓨터 앞에서 읽었는데. 근데 그걸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못 줍니다. 친구가 그 플랫폼에 가입이 안 되고 유료 서비스, 유료 회원자가 아니면 내가 그걸 준다 해도 못 읽어요. 혹은 내가 그걸 얻어 준 거 서점가 팔려 해도 못 팔아요. 그냥 웃기잖아요. 똑같은 책인데 하나는 하드카피고 하나는 전자책인데 왜 이거는 내가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왜 똑같은 책 이북을 샀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왜 안 잘 돼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거기서 이북을 샀지만 내 돈을 주고 그게 내 거라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증명이 안 돼 있으니까. 예, 그게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이 돼요? 왜 오프라인에는 내 건데 이북인데 왜 내 거 아니냐고 말이 되냐? 이거 원래 그 플랫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자가 샀으면 그걸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소유 증명 NFT. 예. 꼭 NFT 아니라도 여기서 문제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플랫폼은 예, 이런 거로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뭐 미래 세상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다 점점 온라인으로 가는 거죠. 왜 미래는 디지털 경제가 주체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디지털 경제로 가는데 0과 1로 숫자가 다 펴 세상에 오는데 이렇게 온라인 다 된 거는 내 거, 내 돈을 냈음에도 내 거라는 게 증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역할을 네.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결하는 개념이 웹 3.0입니다. 플레이 투 언이란 건 게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태계로서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누구나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 하나라도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많은 사람 체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상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엄청 큰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게 블록체인 기술하고 그걸 지금 하나로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번 사태는 그 위메이드 주장대로 거래소의 이해 부족 아니면은 뭐라고 이해 부족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소통이 부재죠. 소통의 근데 그 이번에 그 닥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말한 이유는 정보 불투명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유통량하고 발행량이 다르다라는 건데, 근데 이쪽에 설명을 들으면 내가 뭐 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이쪽의 설명은 코드 월렛으로 되어 있는 걸 통계에 안 들어가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겠죠. 서로 간에. 근데 방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라를 위해라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는 기업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보니까 신뢰의 문제인 것 같고, 그 신뢰에 대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투명성.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명 MC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로 아무리 내가 비즈니스 모델이 맞고 미래 흐름에 맞는 거라도 이게 투자자들과의 소통, 이게 거래소와의 소통, 이해 관계자 소통을 잘 안 하면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더 조심해서 더 투명하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이건 아마 그래도 저도 한
몇 개월간 리플 가지고 거래 좀 해보느라 그 이 특성을 몰라가지고 한 3년 전인가 2년 반 전인가 인터뷰할 때 워낙 모르니까 알려면 사실 해보는 게 직접 해보는 네. 게 최고다 해가지고 그 마침 또 오신 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어느 거래소 들어가가지고 한 3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20% 정도 수익 내고 이제 정리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때 어떤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 역시 투명성. 그래서 그 FTX도 투명성 문제예요. 우리가 그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이걸 때문에 가상자산 막 연결시켜 막 오너 리스크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도덕적 해위 문제인데 이거 갖다가 전반 뭐 가상자산 막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이 문제인데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막 연결시 논리적으로 전혀 그러니까 시장 예. 이쪽 섹터 이쪽 산업 자체를 네. 폄하하거나 예. 아니면은 무너질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니다. 투명성과 도덕적 해위 문제인데요. 우리 쉽게 기업들의 어떤 분식회계 개별 그렇죠. 기업단의 그거 똑같아요. 문제. 그래서 앨런 사태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코인업계 앨런 사태라고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나날이 발전하는 학생이죠? 네. 우리 오늘 참 얌전하게 방송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렇네요. 아이고 다음에 네. 또 네. 오늘 그 조신한 모습을 보이시겠다더니 막판에 이렇게 울컥하셔가지고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이게 맞아요. 열이 올라오네요. 네, 조명이 좀 두 개 늘어나서 예, 더워서 열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네, 거시경제부터 네, 코인,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관점, 인사이트를 짚어주신 우리 안유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죠.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